임준석 교수님 강의를 참 잘해주셔가지고 사실 저희 외래에서 보면은 이제 사진을 보여드려도 여기가 염증이 있다 말씀드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좀 누가 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이제 보면은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강의를 듣고 보시면 뭐 진료실에서 여기가 염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을 때 그런 의미였구나, 여기가 이렇게 두꺼워져 있고 뭐 하얗게 돼 있고 이래서 염증이 있다는 거구나,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는 데도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사실 그 소장 CT 같은 거 찍을 때 그냥 CT 찍고 옵시다 해서 이제 찍으러 가셨다가 깜짝 놀라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막 갑자기 물을 먹으라고 했다, 1.5리터씩 먹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었는지, 그런 과정을 왜 거치는지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사실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화기내과 박예연이고요. 제가 할 강의는 관해 유지하기 노하우입니다. 관해가 뭔지 대부분 다 들어보시긴 하셨을 텐데 뭔지 아시나요? 예, 아마 염증성 장질환 앓고 계신 분들은 관해라는 말을 아주 많이 또 들으시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관해라는 거는 또 증상이나 염증이 없는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관해기, 그런 시기를 이제 말하기 때문에 관해기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런 상태를 관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은 이런 증상이나 염증이 없는 관해기와 증상이나 염증이 악화되는 활동기가 반복되는 만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크론병의 경우 경과를 보면은 크게 네 가지의 경과를 취한다고 연구가 되었습니다. 보면 처음에는 심했지만 이후에 잘 조절되는 사람이 40% 정도 되고요. 하지만 상당수 한 3분의 1 정도의 환자들은 좋았다 나빴다를 계속 만성적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궤양성 대장염도 비슷한데요. 크론병보다는 이렇게 초반에 증상 이후 잘 조절되는 비율이 55% 정도로 좀 더 높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비슷한 비율의 환자들이 만성적으로 계속 재발하는 경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물론 이런 경과에는 뭐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질병의 특성도 있고 환자 자체의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좀 이런 경과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처음에는 좀 심했었다 하더라도 이후 계속 잘 조절되는 경과를 가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내용이 오늘 제 강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이런, 이제 여기서도 그래프가 보이지만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밝혀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릴 거라서 중간중간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또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목표는 예전에는 증상만 없어지면 그만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배 아프고 설사하고 피나고 이런 게 없어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약을 통해서 조금 염증이 가라앉고 증상이 없어지면 그냥 그 이상 더 치료를 굳이 뭐 더 올려서 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지만 최근에는 조금 더 개념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증상 조절을 1차적으로는 당연히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질병 자체를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이 밑에 나오는 임상적 내시경적 관해란 얘기는 이제 또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질병 자체가 조절이 돼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는 장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것을 큰 목표로 두고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 까만색 선이 질병 활성도를 의미합니다. 보면 아까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경과를 취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질병이 계속 이렇게 활성화가 되다 보면 이 파란색 선이 장 손상인데요. 점점 장 손상이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 손상이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기 전에 초반에 진단을 받고 한두 번 이렇게 질병이 활성화되는 요 노란색 시기가 기회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질병 활성을 조절을 하고 그렇게 해서 관해, 이렇게 이제 가라앉은 상태를 쭉 유지하는 관해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장 손상이 누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를 하는 환자분의 경과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관해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방법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는 충분한 관해가 관해 유지에 유리합니다. 이 충분하다는 게 굉장히 모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관해를 정의할 때 우리가 임상적으로 증상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임상 의사들은 여러 가지 의미의 관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적 관해라는 말도 있고요. 생화학적 관해, 조직학적 관해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디까지를 우리가 목표로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아직도 굉장히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고 사실은 뭐 아주 그렇게 딱 잘리는 정답은 없지만 아직은 현재까지로서는 가장 우세한 것은 임상에다가 내시경적인 관해를 목표로 하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시경적 관해라는 거는 내시경 우리가 들어가서 봤을 때 점막이 깨끗하게 뭐 궤양이나 발적 이런 게 없이 깨끗한 상태를 말하고요. 생화학적 관해는 피 검사해 보면 염증 수치들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 체크를 하는데 그런 수치들이 다 정상화되는 거. 조직학적으로는 이 눈으로 봤을 때 내시경이 사실 깨끗해 보였는데 거기를 그냥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현미경으로 보면 사실 염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눈으로 보는 거랑 또 조직 소견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깨끗했는데 조직 검사를 하면 염증이 있다 이런 때 더 치료를 해서 조직 검사로도 염증이 없는 상태를 만들자 이런 게 이제 조직학적 관해이고요. 근데 사실 관해 정의를 이렇게 엄격하게 가져갈수록 치료는 점점 더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증상도 없고 점막도 깨끗한데 치료를 굳이 거기서 더 강력한 약을 쓰고 해서 이것까지를 만드는 게 결국 환자분의 아까 이제 장 손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그 목표에 이르는데 얼마나 더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연구들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까지 하는 것을 큰 더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또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잃어야 하는 부분들 약을 너무 이렇게 많이 쓰고 하면서 잃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점막이 깨끗해지는 정도까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점막 치유가 관해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라는 내용의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 요 세로가 관해가 유지되는 비율입니다. 점막 치유가 있는 이 이 표의 사람들은 관해가 유지되는 비율이 점막 치유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점막 치유가 될 정도까지 충분한 관해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관해를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투약이 중요합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이 약을 잘 복용하기가 힘든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약이 너무 큰 경우, 부작용 때문에 힘든 경우, 또 주사를 맞는 경우 자가 주사가 힘들다, 또는 임신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너무 만성경과를 취하다 보니까 약도 너무 오래 먹고 병원도 매일 다니고 이러는 게 이제는 좀 지친다 이런 이유도 있고요. 또 중요한 이유가 관해기입니다. 좀 역설적일 수 있는데 약을 잘 먹어서 관해에 도달하고 나면 조금 이제 방심을 하게 됩니다. 아 지금 증상도 없고 좋은데 약을 안 먹어봐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이유로 약을 안 드시게 되면 사실은 이 관해기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궤양성 대장염에서 관해기에 도달한 분들이 이 펜타사, 뭐 메자반트 이런 약을 이제 우리가 5-ASA 제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약을 관해기 이후로 계속 잘 복용한 분들은 이렇게 관해가 쭉 잘 유지가 되는 반면 잘 약을 복용하지 않은 분들은 관해가 유지되는 비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발이 되는 그 위험을 비교를 하면 약을 잘 안 복용하신 분들이 재발 위험이 5배까지도 높았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크론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조절제 대표적으로 아자티오프린을 드시는데 이것을 꾸준히 복용한 분들은 이렇게 관해가 잘 유지되는 반면 이것을 중단한 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관해가 유지되는 비율이 떨어지고 이 차이는 한 1년 반이 지나면 3배 정도 관해가 유지되는 비율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게 관해기에도 유지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고 주사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미케이드 주사 또 뭐 휴미라 이런 여러 가지 주사 체제를 또 맞고 계실 텐데 관해기에 이제 레미케이드를 계속 지속한 환자와 관해기가 되었을 때 중단한 환자의 그래프는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중단한 경우가 재발률이 현저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도 한 3.7배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항 TNF 제제 이런 주사 제제를 중단하면
1년 뒤에는 많게는 절반이 재발을 하고요. 2년 뒤에는 한 60%가량 재발을 합니다. 많게는. 그래서 약을 중단하고 관해가 잘 유지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약을 계속 유지를 해서 내가 지금 어렵게 도달한 관해를 잘 유지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외래도 잘 다니시고 약도 잘 드시고 하시겠지만 그냥 외래를 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내시경이나 뭐 피 검사 또는 이제 대변 검사에서 염증 수치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중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경우에 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점막 치유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누적된 점막 치유율을 이제 세로로 보여주고 있고 내시경을 시행하는 간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잘 이렇게 시행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누적 점막 치유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또 하더라도 내시경에 따라 치료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뭐 증상 없으니까 내시경에 염증이 있어도 그냥 지켜볼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이제 점막 치유를 목표로 우리가 치료를 이렇게 변경을 적극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누적된 점막 치유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내시경도 하고 또 그 내시경 소견에 따라서 이제 점막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치료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대변에 칼프로텍틴이라는 것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전보다도 이제 최근에 더 많이 검사를 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 이 칼프로텍틴이라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대변에서 볼 수 있는 염증 수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염증 세포들이 분비하는 단백질을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것인데 이 칼프로텍틴이 지속적으로 관해가 계속 유지가 됐던 사람들을 측정을 해보니까 계속 이렇게 낮은 상태가 잘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해를 한번 도달은 했지만 이후에 다시 재발을 했던 사람들의 칼프로텍틴을 쭉 추적을 해보니까 이 시점이 이제 재발한 시점인데요. 당연히 이 기본보다는 높아져 있는데 그럼 이 시점에 갑자기 딱 높아진 거냐? 아닙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미 증상 없고 괜찮은 줄 알았던 3개월 전부터 이 수치가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상 없고 괜찮아서 뭐 좋은 줄 알고 있어서 언제 재발할지 사실 모르지만 이렇게 이런 이제 수치들을 추적을 하다 보면 증상은 없는데 지금 이게 높아졌습니다 하면 이게 뭔가 조금 있다가 재발할 조짐이구나 이런 생각을 미리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런 시점에 우리가 만약에 약을 좀 더 올릴 여지가 있거나 조절할 여지가 있다면 이제 약을 써서 좀 더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 재발이 되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접근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은 계속 이제 염증성 장질환 얘기 들으실 때마다 많이 들으실 텐데 금연이 관해를 유지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론병이 특히 이제 흡연과 연관이 많다고 들으셨을 텐데 크론병에서 흡연은 재발의 중요한 위험 인자이기도 하고 질병이 생기는 거에도 영향을 주고 진행하고 또 약이나 수술 치료를 했을 때 반응도 나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제재 여러 가지 주사 약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치료 반응도 흡연자들의 경우는 덜 나타나고 약을 썼을 때 반응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반응이 있는 기간이 좀 짧아지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해가 유지되는 비율을 봤을 때 이 파란색 요게 이제 흡연 안 하는 분들이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관해가 유지되는 비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흡연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크게 떨어집니다. 즉 관해가 더 잘 유지가 안 되고 금방 재발을 한다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금연을 한다. 그러면 이 초록색이 보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흡연을 안 하는 사람하고 거의 요 세 개는 통계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데요. 이렇게 비슷한 정도까지 관해가 유지되는 비율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흡연을 이미 하고 있어서 난 이미 글렀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어느 시점에서라도 금연을 하면 이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피고 계시다면 반드시 금연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금연을 하신 분들은 흡연을 계속 하시는 분에 비해서 질병의 급격한 재발도 적고 스테로이드나 면역 조절하는 약을 써야 하는 경우들이 감소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질병의 악화 또는 단순히 질병이 나빠지는 건 아니지만 증상의 악화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런 요인들을 알고 계시면 좀 이런 악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인데요.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걱정이 많은 소아들이 재발이 좀 더 많았다, 이런 연구들도 있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부분을 보면 스트레스가 많으면 초기 재발이 높았다, 또 단기 스트레스가 재발의 예측인자이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스트레스 받은 환자의 점막을 또 검사를 하고 피 검사도 해봤더니 실제로 스트레스가 점막에서 이런 염증 물질의 분비도 늘리고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점막의 혈액 공급도 떨어지고 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단순히 이런 임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에도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어서 실제 스트레스가 장염증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우울증의 경우에도 크론병 환자분들의 20%, 5명 중 1명이고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의 14%가 우울증은 아니지만 우울 증상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빈도고요. 그런데 우울 증상이 동반이 되면 염증성 장질환의 재발도 증가하고요. 크론병의 경우 2배가 넘고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 1.3배, 수술이나 입원 확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울증이 있으면 관해가 이루어지는 그 관해율 자체도 낮고요. 재치료를 하게 되는 비율은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울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써서 조절을 한다, 그럴 경우 항우울제를 썼을 때 정신적인 또는 신체적인 증상 치료에 모두 효과적이다. 단순히 항우울제를 먹어서 우울증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신체적으로 장의 염증이나 이런 거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게 밝혀져 있고요. 그래서 실제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재발이나 스테로이드 사용이 줄었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 있고 하다 보면은 약도 먹기가 귀찮고 다 귀찮아서 약도 잘 안 먹게 되는데, 우울증을 잘 조절을 하게 되면 약을 또 적절하게 잘 먹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또 관해를 유지하기가 좋은 그런 면도 있어서요.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은 우울감이 있다거나 불안하다거나 걱정이 많고 이럴 때에는 그것을 혼자 계속 끙끙 이렇게 앓고 계실 게 아니라 주치 선생님한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해서 우리 정신과 선생님을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새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해서 예전만큼 그렇게 또 거부감이 크진 않은 면도 있지만 또 안 좋은 면들이 또 부각되는 최근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는 걸 또 꺼리실 수가 있는데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 이런 우울감, 불안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조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을 크게 생각하지 말고 좀 가볍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겠고요. 음식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저희가 어떤 권장하는 식단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환자분들마다 음식에 대해 반응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먹었을 때 증상이 안 좋은, 뭔가를 먹었더니 설사를 잘하더라, 이런 음식들이 있다면 그런 거를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과일이나 채소가 풍부한 것,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게 좋고요. 또 영양 결핍이 염증성 장질환을 좀 안 좋게 만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영양 결핍이 되지 않게 고루고루 각 식단군을 잘 드시는 게 좋겠고, 미량 원소 철분이나 아연,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경우들이 염증성 장질환에서는 종종 있기 때문에 미량 원소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검사를 우리가 비타민 D나 철분 같은 경우는 해볼 수 있고 부족하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섭취를 해서 보충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물 중에서 증상을 좀 악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해서 아스피린, 인도메타신, 낙센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언제 드시냐면 치통이 있다, 관절이 아프다 이럴 때 이제 많이 처방을 받으시는 약인데, 이론적으로 이 약을 복용하면 장의 방어막이 약화되고 투과도가 증가해서 뭔가 염증이 생기기가 쉬울 것이다, 이런 이론적인 배경이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약을 먹었을 때 직접적으로 질환
질환이 나빠진다라고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질환이 나빠지진 않더라도 증상이 나빠질 수는 있습니다. 뭐 배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좀 약과 관련해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남용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항생제는 사실 염증성 장질환 치료, 뭐 크론병 치료할 때에도 저희가 쓰기도 합니다. 초기에 쓰기도 하고 특히 뭐 고름이 생겼거나 할 때는 꼭 필요한 약인데 항생제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가져와서 염증성 장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서 일단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뭐 그냥 단순 감기 이럴 때에도 가끔 항생제를 처방받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피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는 감염이 항생제와 연관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뒤에 나오는데 이 감염 부분입니다. 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은 크론이나 궤연성 대장염 환자의 입원율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감염이 되는 비율이 높고요. 이런 게 있을 때 특히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계시지 않은 분에 비해서 이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경과가 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돼 있어서 이런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고, 장염 일반적으로 생기는 그냥 뭐 잘못 먹고 생기는 식중독, 뭐 장염 이런 것들도 증상 악화와 일부 관련성이 있고 전신에 생기는 감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위생 관리와 예방 접종은 꼭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관해를 오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요약을 해보면, 일단은 뭐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정기적으로 추적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 특히 방심하지 말고 병원 계속 추적하면서 재발할 수 있는 징후들을 조기에 잘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약을 계속 꾸준히 잘 드셔야 하겠고, 만약에 내가 중단을 정말 해보고 싶다 이럴 때에는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지금이 그럴 수 있는, 그래도 그런 걸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점인지 아닌지를 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었을 때 증상이 나빠지는 음식은 피하는 게 좋겠고, 금연은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고, 감염이나 이런 악화 인자들을 피하시는 것, 또 기본적인 예방 접종 챙겨서 받으시는 것. 이제 A형 간염 요새 유행한다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염증성 장질환 진단 받으시면 A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를 다 검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그래서 항체가 없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예방 접종 하시라고 다 권유를 드려서, 아마 이전에 진단 받으신 분들은 이거는 A형 간염은 아마 다 백신을 맞거나 항체가 있거나 하실 건데, 이제 최근에 진단받으신 분들의 경우 아직 이렇게 이제 못 하셨을 때 좀 잘 챙겨서 맞으시면 좋겠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아까 질병 악화와 관련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뭔가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뭐 숨겨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